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돈 500억 원이 청와대 행정관 소유 회사로 빠져나갔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청장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공무원에 대해 조류 흐름을 타면 큰 노력 없이 북한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피격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고도 해 월북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경찰이 내일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 차벽 설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네이버 편파성을 지적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반면 편향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후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속여 80명을 감염시킨 인천 학원 강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썩어가는 배추 28만 포기를 김치공장 등 민간업체에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섭취인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자녀에게 교육과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불공정,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옵티머스라는 회사가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며 1조 원 넘는 고객들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이 부동산이나 비상장 업체로 흘러갔고 결국 손해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자금 수천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옵티머스 대표를 비롯해서 2대 주주와 이사 등이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됐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검찰이 그 돈 가운데 상당액이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김모 대표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로도 큰 돈이 흘러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500억 원은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변호사이자 이미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중 일부가 셉틸리언에 전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는 현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입니다. 셉틸리언은 인터넷 사업, 전자상거래 관련 회사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조 2천억대 판매액 중 500억 원이 수표로 셉틸리언에 전달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돈은 자금 횡령 통로인 트러스트홀을 통해 셉틸리언으로 흘러들어갔는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트러스트홀 도장을 관리하는 옵티머스 직원들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 대표는 검찰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계좌 내역 등도 확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셉틸리언에 500억 원을 옵티머스에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셉틸리언에 500억이 남아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은 이전 행정관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이 500억을 정치권 로비 등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비 자금으로 보이는 이 돈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을까요? 검찰은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가 이 돈의 일부를 소위 정치 브로커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정치권과 연결된 인사 3명에게 10억 상당의 현금과 최고급 승용차인 롤스로이스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 전 국장에게 2천만 원이 흘러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옵티머스에서 사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윤모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이모 전 행정관의 남편입니다. 펀드 사기 피해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윤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치 브로커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의 이름을 진술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조사에서
김재현 대표가 브로커 중 한 명에게 현금 1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렌탈비 등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선거 유세를 도우며 정치권과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재현 대표가 금감원 국장 A씨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옵티머스는 투자반을 1조 2천억 원을 부실 채권이나 투자금 돌려막기에 쓰는 동안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김모 씨 등이 한 제약회사 M&A 문제를 해결해준 혐의도 포착했는데 수사가 정치권은 물론 재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옵티머스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정관계 로비가 실제로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회사 내부 문건을 확보해서 살펴봤는데 정부나 여권 측 인사들이 수익자로 대거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해서 이것을 로비의 증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스스로가 이것 때문에 권력형 비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검찰은 이 인물들이 회사 운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 10일에 작성된 옵티머스 펀드 내부 문건 자료입니다. 제목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입니다. A4 6장짜리 문서에는 옵티머스 펀드의 설립 과정부터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이혁진 전 대표와의 갈등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들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인사들을 움직여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경영진들은 이 전 대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여당인 민주당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김재현 옵티머스 현 대표에게 사모펀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전 부총리와 재미금융인이었고 전 검찰총장 등이 도와줬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혁진 전 대표는 TV조선 취재진에게 옵티머스 환매 사기는 나와는 관계가 없고 전직 부총리가 뒤를 봐주고 금감원에 협력이 있었던 조직적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여상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수사를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에 이미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문건과 진술도 확보했는데 수사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2일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김재현 대표와 윤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2,9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추가 수사를 이유로 기소 사유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이미 지난 6월 압수수색을 통해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모 변호사로부터 로비 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진술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전직 언론인, 여당 인사와 국회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해당 진술을 증거 능력이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 대신 면담 조서와 내부 수사 보고에만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구체적인 진술과 문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도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뭉개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금융 사기는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이 옵티머스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라인펀드 사건이 또 있죠. 그런데 라인펀드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김 회장의 증언이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뉴스는 이재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오늘 열린 이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7월 27일 이 대표가 전화해 다음 날 강기정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5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개는 5천만 원을 뜻하는 은어로 5만 원권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넘겨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강 전 수석과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다며 당시 인사하고 나왔다고 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 등의 주선으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도 만나는 등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조사무마 로비를 벌였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수석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 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전 수석도 김 전 회장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된 금품 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민형사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틀째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축해양수산위원회에선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 월북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해경청장이 이 씨가 조류를 타고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줄곧 당시 조류의 방향으로 볼 때 이 씨가 의도적으로 북으로 헤엄쳐 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자진 월북이 아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 공무원 이 씨가 북한 해역까지 흘러간 것이 가능하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김홍희 해경청장은 불영물이 있다면 조류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대를 탈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의 발견된 위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실종 시간대 해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며 인위적 노력 없이는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권성동 의원은 해경이 판단한 실종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시에 실종됐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표류를 조사를 한 거예요. 2시 정도로 왔습니다. 2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을 그럼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위적인 노력을 안 가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서 북쪽으로 흘러. 그러자 해경은 이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인위적으로 꺼졌다는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위적인 힘으로 눌렸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권 의원은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놓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만 적극적으로 공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군이 확보했다는 감청 정보의 내용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합참은 감청 정보의 시신이나 사체 같은 구체적인 단어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거듭 확인했고 멀리서 찍은 불빛 영상과 사진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피격된 공무원이 불태워지는 영상을 봤냐는 질문에 불꽃이 타오르는 광경이 찍힌 사진을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거리에서 찍었지만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그 영상인데 제가 그 영상은 보지 못했고 불빛을 관측한 그 사진만 그렇죠. 제가 하나 봤습니다. 예. 군 관계자는 사건 장소와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연평도의 열 영상 장비 TOD로 찍은 것이라 불꽃이 점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원 의장은 감청 내용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있었다. 월북을 예.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 그러나 희생자의 육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희생자가 그 북한군이 물어봤을 때 답변한 그 육성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그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은 그 방법은 없잖아요. 예. 피살된 공무원의 말을 북한군이 월북으로 해석해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감청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군은 오늘도 구체적인 감청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야당은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도 있는데 군이 월북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망한 공무원의 형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조카의 편지를 들고 오늘 직접 청와대를 찾았는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신은석 기자입니다.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이 씨의 형. 대통령님께 잘 전달돼서 진지하게 어떤 답변이 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A씨 유품에 안전화가 없었다며 월북이 아니라 임무 중 실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제 언론에 먼저 공개된 아들의 편지를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답장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유족을 위로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 재단 만찬 연설에선 종전선언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지 보름 만입니다. 청와대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이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부적절하단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이 유엔에까지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와중이라며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두고 간 슬리퍼 외에 또 다른 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지었는지 이것과 관련한 의문들을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슬리퍼 외에 또 다른 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 군은 이 공무원이 신발을 배에 유기한 점을 월북의 주요 근거라고 봤죠. 이후 해경은 갑판에서 공무원의 슬리퍼를 발견했다며 유전자 감식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공무원이 슬리퍼를 신고 출근했는지 의문이라며 집에서 나와 승선할 땐 다른 신발을 신었을 거란 주장이 유족과 야당 등에서 나오고 있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이 신발 역시 배에 둠으로써 월북 의사를 보였어야지 정부 주장과 맞게 되죠. 그렇다면 보통 이 배 선원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배를 탑니까? 네, 선원들은 주로 구두나 운동화 또는 안전화를 신고 승선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물론 슬리퍼를 신고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또 흔들리는 배에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워 겉면이 튼튼해 근무용 신발로 통하는 안전화가 인기라고 합니다. 본인도 항해사 출신인 공무원의 형도 배 안에 남은 동생의 물품 리스트를 받았는데 안전화가 없었다며 이를 근거로 실족 가능성을 제기를 했죠. 안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족한 것 같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 야간 당직 근무 중에 실종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건데요. 당시가 근무 시간이라 안전화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상태로 실족했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죠. 자, 그래서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정황상 가능성이지 물증은 없는 상황이고 분명한 건 공무원의 슬리퍼가 배 안에서 발견됐다는 것, 이거 하나뿐이군요. 앞서 해경은 공무원의 슬리퍼가 맞다고 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슬리퍼 부분은 국가원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현재 수사 중인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희생자가 신고 있었다는 부분을 지금 알고 있고. 자, 조류도 그렇고 또 공무원이 남기고 갔다는 신발도 그렇고 이 정부가 월북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의문을 남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한 달여 전 법제처장을 임명하면서 집이 한 채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보에 실린 재산 내역을 자세히 분석했더니 집만 한 채였을 뿐 여러 종류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투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1주택자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 9명을 임명하면서 모든 인사가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직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며 자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라고 치켜세운 이강섭 법제처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재건축 분양권 등 50억 원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이 나오자 이 처장은 주택은 한 채뿐이며 다른 부동산도 투자로 취득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게 주택 정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여당도 이 처장을 거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하거나 하신 거 있어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 국감에선 이 처장과 가족들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이 법인을 통해 상가 등을 매입한 뒤 가족에게 매매나 증여하는 등 부동산 투자를 벌여왔다고 지적했지만 이 개발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가족에게 매매를 하고 또는 가족이 매입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회사를 분리해서 볼 것인가? 이 처장은 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1주택자 역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대 가산점까지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 829명을 대상으로 제한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어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이른바 민주화 유공자법. 현재 예우를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외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 829명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대상자의 자녀는 중고등학교, 대학 학비를 면제받고 국가기관은 물론 심지어 사기업 입사 때도 5에서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기금에서 저금리로 장기 대출도 가능합니다. 취업난과 집값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은 형평성 문제를 꺼냅니다. 다 같이 동등하게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분들한테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다들 불합리하다고 더 생각할 수 있다고.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엔 8,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공정성 없는 특혜법이라는 의견들이 게시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고문, 투옥으로 젊은 날을 바친 분들을 예우하는 건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국민은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지난 4년 동안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녀 17명을 수시 전형으로 입학시킨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자녀까지 국가 유공자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고 연세대학교 앞에선 항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즉각 철회하라. 마스크 차림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합격자의 기준과 그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라. 연세대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녀를 수시 전형에서 우대해왔다며 항의 집회에 나선 겁니다. 도대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란 기준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다. 연세대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과 자녀를 기회균형 전형 대상에 포함시킨 건 2012년부터입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녀로 인정해 기회균등 전형으로 합격시킨 인원은 최근 4년간 17명이었습니다. 재학생 가운데선 기회균등 전형 자체를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처한 환경에 의한 그런 전형이 아니라 그 위의 세대를 배려했다는 게 돼서 저는 사실 좀 불공평한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세대가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 자체가 사실 운동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특혜를 줄 부분까지 갈 필요가 있나?
연세대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세대는 지원 자격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 자격 심사와 서류 평가, 면접을 분리한다며 학업 성적과 논리적 사고력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보수단체가 한글날인 내일 광화문 광장에 신고했던 집회가 경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전부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개천절처럼 차벽을 세우고 도심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도 광화문 인근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지하철 출입구 폐쇄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조치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는 아닌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른바 재인산성 논란에 맞췄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어지던 지난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 일대는 차벽으로 둘러싸였죠. 철제 펜스까지 동원해 2중 3중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오가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통행을 가로막는 경찰들로 가득했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라고? 이거 시민 막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까지 막아버리니. 방역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경찰 설명에도 불구하고 차벽 설치는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칭찬 일색이었지만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시켜 준 데 대해서 억제했고 확산이 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 야당은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죠. 2,000명 신고된 집회에 버스 537대로 차벽을 두르고 전국에서 187개 중대 10,000명 이상의 경력을 끌어모은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경력을 다 동원해갖고 광화문 광장에만 쏟아부었군요. 그래서 과잉 대응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수단체 시위라 과도하게 대처한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왔죠. 광주 민주화 운동단체가 주도한 차량 행진과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오히려 길을 터주는 등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했습니다. 유독 10월 3일 드라이브 스루 광화문 집회에는 호랑이 같이 대처하는 것. 불법 집회 차단에 다른 방법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불법 집회 대응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차벽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잉 대응이다, 행정권 남용이다,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경찰은 한글날인 내일도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벽과 폴리스 라인 등 불법 집회를 사전 제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은 지난 개천절 집회하고 거의 유사하게 차벽을 동원한 경찰의 도심 원천 봉쇄.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인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인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입니다. 이 대전에서는 추석 벌초를 다녀온 가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에서는 같은 간호조무사에게서 영양주사를 집에서 맞은 노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간호조무사가 일주일 전에 돌연 사망을 해서 이 감염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혼란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역학조사관들이 탄 차가 대전의 한 중학교로 들어갑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원격 수업 들어갔고요. 해당 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연장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 나오는 거 봐서 이 중학생의 할아버지가 지난 6일 처음 확진된 뒤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 등 3대에 걸쳐 9명이 감염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지인 4명을 포함해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족 9명은 추석 당일 자동차 2대에 나눠 타고 대전에서 경북 예천으로 벌초를 다녀왔습니다. 공부방 교사인 딸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인 사위 등 이들 일가족의 접촉자는 300명이 넘어 추가 감염의 우려도 높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추석 연휴 초반 가족 모임에 참석한 8명 가운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고양시에서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7명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집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영양주사를 맞은 노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사를 놔준 간호조무사는 지난 3일 갑자기 숨져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코로나에 감염된 후에 직업을 속여서 80명을 감염시킨 인천 학원 강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20번 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학원 강사 A씨는 지난 5월 이태원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학원 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동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7차 감염까지 이어지며 8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학원 강사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역학조사에서 20번 넘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거짓 진술로 인해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앞서 검찰은 관련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올해 태풍과 장마로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차라리 포장 김치가 저렴하지 않나 싶어서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 썩어가는 배추 28만 포기를 김치공장 등 민간업체에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상품성이 떨어졌을 뿐 섭취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배추 상태 직접 보시죠.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의 배추 판매대. 가격표엔 포기당 8,850원이 적혀 있습니다. 올여름 수해로 배추값이 평년 대비 84%나 급등하자 포장김치로 관심을 돌리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배추도 비싸고 무도 양념값 다 올해는 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TV조선이 입수한 일부 공장 유통 배추들의 사진을 보면 건잎에 허옇게 곰팡이가 피었고 안쪽까지 까맣게 문드러지기도 했습니다. 보관기한 30일을 2배나 넘겼습니다. 이런 배추를 김치 공장 38곳에 팔아 넘긴 건 다름 아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양이 340톤으로 약 28만 포기나 됩니다. 그것은 쓰레기 처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추가 워낙 비싸니까 그놈이라도 사자. 가격 조절을 위해 비축해놨다 팔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최근 3년간 3,500여 톤이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저라면 절대 안 먹을 것 같은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관련 정책을 지시한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전 정책에 실패한 것입니다. 농림부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잎을 제거하면 먹을 수 있는 것만 출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관내 교육단체와 학교에 보조금을 주면서 이재정 교육감을 지지한 단체에 다수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을 심사하는 한 심의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가족을 동원해서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 사업 보조금 내역입니다.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윤모 씨가 운영하는 교육단체에 2015년 1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후에도 윤 씨는 부인과 자녀들 등 이름으로 총 4억 4,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윤 씨가 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점. 윤 씨는 아들이 신청한 보조금 사업의 심사 과정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녹이된 음성으로 심사를 공정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정 교육감 지지를 선언한 지역 교육단체 10여 곳이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이들은 2천에서 3천만 원인 기준액을 훌쩍 넘겨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00여 개 지역단체의 이 교육감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주모 씨의 경우 올해까지 3년 연속 기준액을 넘게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기준액의 2배 넘는 보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향후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인 윤 씨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윤 씨가 본인 명의의 단체 선정엔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정 과정은 공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추가 대책이 전망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셋값이 올랐다고 인정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한 자신의 말을 결국 뒤엎은 것이기도 합니다. 홍 부총리 자신도 곧 전셋집 만기가 다가와서 이사갈 집을 찾아볼 처지가 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8.4 공급 대책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며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까지 거론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이후에도 전세가를 포함한 집값이 점차 안정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전세는 아직 안정화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안정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추가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계속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근데 2달 전에 봤던 집이 2억이 올랐어요, 지금. 이건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다녀봐야 돼요. 이번 정부가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늦게 전세 시장 상승세를 인정한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로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도형, 즉 지역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외부 기관에 의뢰해 분석을 해봤더니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강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손해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새만금을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2년이면 여의도 10배 크기 면적의 2.1기가와트 수상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가운데 100메가와트는 전북개발공사가 배분받아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의뢰한 결과 올해 초 경제성 분석 수치가 0.81이란 용역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뜻, 운용할수록 적자만 본다는 뜻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런 용역 결과를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 2,287억 원을 빌려야 합니다. 적자 사업에 빚까지 내서 투자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에선 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한전이 제공하는 태양광 보조금은 전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시설을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전부 그 부담을 해야 됩니다. 2.1기가와트 새만금 수상태양광 건설엔 모두 4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최근 네이버가 쇼핑 검색을 할 때 자사 상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털의 불공정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으로 자동 배치한다는 네이버의 주장이 사실과는 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뉴스 배치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건지 기술적인 문제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장과 정보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네이버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367건으로 민주당보다 3배나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야당 관련 사안들을 허위로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탈까지도 완전히 중립성을 잃고 한편을 들고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에게 실상을 더욱더 알리고 바로 잡아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털의 공정성 문제는 최근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는 문자로 이슈가 됐습니다. 이재용 다음 창업자도 AI 시스템이라 중립적이란 카카오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하면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하듯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왔다면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여당도 네이버의 불공정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부동산 114도 불공정 조작이라는 반응을 초기에 보였다는데 체결되는 과정이 억지로 체결했다는 게 그쪽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AI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였고 정당별 팩트체크 분량 차이는 의뢰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포털이 뉴스 편집에 AI 알고리즘을 도입한 건 쏟아지는 뉴스 편집에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알고리즘 역시 사람이 설계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편집 결과가 달라지고 결국 편향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도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 네이버 뉴스홈 첫 페이지입니다. 한 사용자의 헤드라인 뉴스에는 김종인, 주호영, 군과 네이버, LG전자 관련한 기사가 뜹니다. 또 다른 사용자에겐 민주당과 추미애, 의대생 국시, 네이버 관련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노출됐습니다. 사용자들의 관심 분야와 열람 횟수, 기사에 대한 반응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 같은 AI 뉴스 편집은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가 2015년과 2018년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대 포털은 뉴스 순서와 배치의 인위적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아 뉴스 불공정 시비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단계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가중치를 가지고 설계가 되었느냐, 제대로 된 그 인공지능 배열에 의해 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정부도 공정성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편향되게 만드는 건 가능하고 쉽게 할 수 있다고. 대형 포털사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알고리즘의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이틀 만에 집무실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나처럼 치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또 논란입니다. 지금껏 트럼프가 받은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확진자입니다. 다 낫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집무실 출근을 택한 건 바이든과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층에게 건재를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백악관 직원들은 비상입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this week at the White House. And every day that goes by, more people are popping up that are infected. 트럼프는 동영상을 올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nt everybody
to be given the same treatment as your president.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이에 대해 일반인들이 같은 치료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60세 이상 환자들의 평균 입원 치료비는 우리 돈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트럼프처럼 헬기를 타고 병원을 왕복하려면 우리 돈 4,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렘데시비르 투약에만 361만 원이 듭니다. 1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트럼프 치료 비용은 전액 연방정부가 부담했습니다. Well, you need to be aware of something that we call the VIP syndrome. And the fact is that this man received treatment that normal individuals wouldn't treat. 트럼프의 발언에 할리우드 스타들은 비난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는 충격적일 정도로 무모한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은 정규 시즌 12경기를 남긴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키움 손혁 감독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한국 시리즈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박상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키움 구단이 손혁 감독의 사퇴를 발표한 시점은 오늘 오후. 구단은 손혁 감독이 어제 NC전에서 패한 뒤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성적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우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 구단에서는 따로 뭐 만류하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만류했죠. 예, 했습니다. 키움은 지난해 준우승한 장정석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팀입니다. 허민 이사장이 이끄는 구단 수뇌부의 우승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키움은 어제까지 치른 132경기에서 73승 1무 58패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가을 야구 후보팀이 가을 야구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감독을 교체한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키움 구단은 박병호, 이정우, 김하성, 조상우 등 국가대표에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인 에디슨 러셀까지 호화 멤버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 들어 선두 NC와 격차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KT의 2위 자리마저 내주자 손혁 감독을 사령탑에서 내렸습니다. 손 감독은 역량이 부족했고 채울 것이 많아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대행으로는 김창현 전력분석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35세로 프로 선수 경력은 없고 코치 경력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TV조선 주최로 열린 서울 푸드 페스티벌이 대구 경북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전달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영웅을 위한 마지막 도시락은 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재능 기부한 요리사 꿈나무들이 함께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조리복 차림의 학생들이 훈제 소고기를 가지런히 썰어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로부터 전수받은 조리법대로 인삼까지 얹어 풍미를 더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입니다. 의료진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너무 속으로도 기쁘고. 완성된 도시락 1000개는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경북 적십자사와 안동의료원 등 경북 거점병원 의료진에게 전달됩니다. 영주 한우와 풍기 인삼, 송이버섯 등 경북 특산물로 조리됐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들만 만들었습니다. 특히 풍기 인삼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도 요리 장인들이 각자 선택한 재료로 수도권 의료진 550여 명을 위한 미슐랭 스타 도시락을 선사했습니다. 이준 셰프는 닭과 문어로, 김성우 셰프는 직접 재배한 땅콩 호박으로 라따뚜이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한 끼를 준비했어요. 이거 드시고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열린 2020 서울 푸드 페스티벌은 코로나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나눔 행사를 끝으로 사흘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빠짐없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유일한 가수입니다.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빼어난 배우이기도 하죠. 하지만 까탈스럽고 거만해서 평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항공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스트라이샌드가 자기 저택이 사진에 공개됐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모으면서 한 달 사이에 40만 명 가까이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다 거꾸로 널리 알려지는 현상을 그래서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합니다. 비슷한 고사성어가 장두노미입니다. 쫓기던 꿩이 덤불에 머리를 숨기지만 꼬리는 드러낸 꼴을 가리키죠.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났는데 감추려고 기를 쓰고 들통날까 전전긍긍하는 행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거대 여당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부터 공무원 피살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국민을 대신한 국회 검증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의 불리한 정인과 참고인 채택을 잇따라 거부해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만 해도 출석하겠다고 밝힌 당직 사병과 한국군 지원단장을 비롯해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사 중이어서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무혐의를 받았다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유무죄만 판단하는 수사와는 달리 국민이 품은 의혹을 두루 파헤치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검찰 수사가 면죄부 수사였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널A 사건, 원전 감사,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도 증인 채택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국감 때 조국 사태 증인 채택을 한사코 막아 방탄 국감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진실이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리가 없죠. 시인이 어느 집 앞 은행나무를 봅니다. 가을이 왔는데도 물들 기색도 없이 서서히 펄었습니다. 퍼렇게 질려 아니다 아니다. 때를 쓰는 나무는 아마도 그 집 주인을 닮았나 봅니다. 175석 거대 여당의 기세가 물들지 않는 펄은 나뭇잎처럼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의외로 길지 않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10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는 방탄의원단이었습니다. 태풍은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해상으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도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번 짧은 연휴 동안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모두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은 주말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을 날씨 만끽하시면 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만 토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12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대구는 14도에서 출발해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살짝 덥겠지만요. 아침 저녁으로는 도톰한 겉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8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